한국경제신문의 일본이 흔들린다 기획 시리즈에 맞춰서 도쿄 나우에서도 일본 경제를 전반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일본 역대 최장수 총리 타이틀을 비롯해서 다양한 기록을 갖고 있죠. 이 기록 가운데 주식시장에 관한 기록도 보유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012년 12월 26일 취임했을 때 니케이 225 지수는 1395였습니다. 2019년 9월 15일 그가 퇴임한 날 지수는 23,656이었습니다. 재임 기간 중에 상승률은 230%로 역대 총리 가운데 3위입니다. 3위가 별거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1, 2위 기록이 고도성장기인 1960년대와 버블 경제기인 1980년대 세워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30년 장기 침체에 신음하던 시기에 지수가 2.300 올랐다는 건 대단한 기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고로 역대 1위는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죠.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의 남동생인 사토 에이사쿠 총리로 8년간 지수가 3.1배 올랐습니다. 2위는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 시절의 2.9배입니다. 아베 총리 재임 기간 실업률은 4.3%에서 2.2%로 떨어졌습니다. 대규모 경기 부양책인 아베노믹스가 20년 장기 침체에 신음하던 일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입니다. 이 아베노믹스는 대규모 금융 완화와 적극적인 재정 정책, 그리고 과감한 성장 전략 등 3개의 화살로 구성이 됩니다. 3개의 화살이 맞아 들어가서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 설비 투자 증가와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소득과 분배가 늘어나서 소비도 증가한다 라는 구상입니다. 기업 실적을 늘리기 위한 대표적인 수단이 엔화 약세를 유도하는 것이었는데요. 취임 당시 달러당 85.35엔이었던 엔화 값이 2015년 6월 125.21엔까지 떨어졌습니다. 2014년 34.62%였던 법인세율을 2018년 29.74%로 낮춰서 기업의 부담도 덜어줬습니다. 대신 2차례 소비세를 올려서 세수를 메웠습니다. 하지만 기업은 늘어난 순이익을 설비 투자나 임금 인상에 쓰는 대신에 유보금으로 돌렸습니다. 2012년 304조엔이었던 기업 유보금이 2018년 463조엔으로 1.5배 늘었습니다. 이 밖에다가 계속 돈을 투자한 대신에 안에다 쌓아두고 있었다는 얘기죠. 말씀드린 대로 설비 투자 증가율은 3%대로 2000년대 4.2%를 줄곧 밑돌았습니다. 고용에도 소극적이었습니다. 인건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비정규직 고용만 주로 늘렸습니다. 그 결과 기대했던 임금 인상, 소득, 소비의 증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012년 말 마이너스 1.9%였던 실질 임금 상승률은 2019년 말 마이너스 1.1%로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2012년에서 2019년까지 가계소득은 0.6%, 소비지출은 0.3%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기업의 수익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노동 분배율은 72%에서 66%로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8년간의 아베노믹스 기간 동안 명목 국내 총생산은 492조에서 505조엔으로 거의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오구리 다카시 고마자와 대학 명예교수는 아베 정권은 국민의 품에서 돈을 빼앗아서 기업의 유보금을 쌓는 데 썼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아베 퇴임 3년째를 맞은 2022년 일본 경제는 이제 아베노믹스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금융화나 재정 확장 정책에 지나치게 의존한 나머지 규제 개혁과 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에 소홀히 한 결과 경제의 기초 체력, 펀드멘털이 약화됐습니다. 일본의 잠재 성장률은 2005년 1% 선이 깨진 이후에 20년 가까이 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가하마 도시히로 다이치 생명 경제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생산성을 좌우하는 노동시장 개혁은 본질인 해고 규제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기업들이 정직원 채용과 임금 인상에 신중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구조 개혁을 외면하고 땜질식 처방으로 일본 경제 약체화를 불러온 것은 아베 정부만이 아닙니다. 국중호 요코하마 시립대 교수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장기 침체를 정책 오류와 폐쇄성이 빚어낸 성장 상실의 30년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 국 교수님의 지적대로 경제 정책에 대한 일본 정부와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패착과 실기는 30년째 반복됐습니다. 일본 경제가 1956년에서 1973년 연평균 9.1%의 고도 성장을 이어가자 일본 정부는 1973년을 복지 원년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했습니다. 하지만 1973년은 공교롭게도 고도 성장기가 막을 내린 해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만든 방대한 사회보장제도가
정부가 두고두고 일본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의 경제 브레인이었던 데이비드 애킨스는 부채가 1000조엔이 넘는 국가가 수도 지카 지진과 같은 대규모 재해를 맞으면 두 번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디플레이션 극복을 목표로 내건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기유치 다카이대 노무라 종합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일본 경제의 부진은 물가가 아니라 성장 잠재력이 떨어진 것이 원인인데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은 임금과 물가를 올리는 데만 초점을 맞췄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이 소부장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바꾸는데도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일본 제조업의 강점은 신뢰성이 높은 제품을 양산하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구조가 단순한 디지털 제품의 시대로 변하면서 일본의 주특기인 정밀 가공 기술을 살릴 여지가 별로 없어졌습니다. 적당한 품질을 저렴한 가격에 내놓는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 가격 인하에 목을 매게 되면서요, 노동 생산성이 주요국 하위권을 맴돌게 됐습니다. 미국 경제가 애플과 같은 빅테크의 출현으로 도약하는 동안 일본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여전히 금융 인프라 기업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기우치 야스히로 일본 생산성 본부 선임연구원은 1990년대는 업무 효율화가 그대로 부가가치로 이어졌지만 지금은 비용을 절감하면 이게 곧바로 가격 인하의 재원이 되고 말았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일본의 반복된 정책 실패로 일본 경제의 기초가 어떻게 허약했는지 지금까지 살펴보셨는데요. 경제의 기초가 허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뉴스 보시면서 이런 궁금증 안 드셨나요? 일본은 코로나 감염자도 사망자도 미국과 유럽에 비하면 극히 적었잖아요. 그런데 왜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더 크게 받고 회복 속도는 더 느릴까요? 일본 정부는 코로나가 확산한 2020년 이후 4차례 긴급 경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총 사업 규모가 372조 엔, 우리 돈으로 3,600조 원으로 2021년 일본 GDP의 68%에 달합니다. 경제 규모가 4배 이상인 미국보다 액수는 적지만 GDP 대비 비율로는 주요 가운데 압도적인 일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경제 대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로 일본의 절반에 못 미칩니다. 각각 164조 엔과 96조 엔을 투입한 독일과 영국의 코로나19 경제 대책은 GDP의 40%와 32%였습니다. 이렇게 돈을 다른 나라들보다 왕창 쏟아부었는데 일본이 코로나 충격에서 더 빨리 회복이 됐나요? 아닙니다. 가장 더디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지난 19일 일본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2.4%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은 3.7%, 유럽연합과 중국은 각각 2.8%와 4.4%로 모두 일본을 웃돕니다. 미국의 GDP가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반면 일본은 2019년 3분기 최대치를 아직까지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올해 예산이 108조 엔인데요. 일본이 지금 코로나 경제 대책에 쏟아부은 돈이 3.4년치 예산입니다. 이 3.4년치 예산을 쏟아부었는데도 그 효과는 경쟁국들보다 미진한 겁니다. 일본 경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피해가 훨씬 경미한 일본이 경제적 충격을 더 크게 받으면서 회복 속도는 더딘 가장 큰 이유를 낮은 노동 생산성에서 찾습니다. 2020년 일본 근로자 1인당 노동 생산성은 78,655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28위였습니다. G7 가운데서는 꼴찌였습니다. 생산성 순위가 20위권 밖으로 처진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2000년까지 세계 1위였던 일본의 제조업 노동 생산성도 18위까지 밀렸습니다. 일본 기업의 기술력과 근로자의 근면성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일본의 노동 생산성은 왜 최저 수준인가? 일본의 오랜 고민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노동 생산성이 저조한 원인으로 우선 중소기업의 영세성이 낳은 저생산성이 지적됩니다. 일본의 중소기업 평균 규모는 미국의 절반, 유럽의 3분의 2 수준입니다. 미국과 유럽보다 영세한 중소기업이 난립하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설명입니다. 일본에 기업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2016년 기준으로 386만 개인데요. 일본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숫자의 99.7%를 차지합니다.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이 일본의 저생산성으로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이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가 급성장하던 1956년에서 1973년 고도 성장기 일본의 중소기업은 고용의 기반이었습니다. 현재도 전체 일본 근로자의 70%가 중소기업에 고용돼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사정이 달라졌죠. 일본 정부도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일본에서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근로자의 소득 수준을 높이지 않으면 사회 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역대 정부
정부가 대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만 주력했다는 점입니다. 중소기업은 일본의 보배라는 이 뿌리 깊은 인식 때문에 개혁의 칼날을 대는 것을 주저한 탓입니다. 대기업보다 높은 생산성을 달성한 극히 일부 중소기업의 신화가 대다수 중소기업의 사례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이 됐다는 거죠. 중소기업에 대한 두터운 우대 정책을 누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기업의 규모를 키우지 않는 이런 현상을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에서도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문제로 곧잘 지적이 됩니다. 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업의 자체적인 노력이 평가를 받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상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여야지 되는데 그 대신에 인력을 줄이는데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도쿄 상공 리서치에 따르면 2021년 희망퇴직을 실시한 상장사는 84곳으로 2년 연속 80곳을 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의 그 경제 브레인 데이빗 애킨슨 씨는 중소기업 재편 및 통폐합을 위한 최고의 수단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사실 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더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고용이 줄었지 않습니까? 일본도 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면 실업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애킨슨 대표의 주장입니다. 일본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애킨슨 씨는 중소기업 통폐합으로 감소하는 건 사장의 숫자뿐 이라고 강조합니다. 자, 세계 주요국 정부와 기업은 최근 들어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서 리스쿨링, 재교육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재를 디지털과 같은 성장 분야에 재배치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인해 그동안에는 고용을 유지하는 데 집중했던 이 기업의 인사 전략이 이제는 인재를 재배치하는 것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노동력을 생산 산업에 재배치해서 산업 구조가 진전된다면 이 경제 활성화 효과가 세계적으로 700조 엔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재교육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지만 일본은 이마저도 뒤처져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일본 정부가 직업훈련에 지출한 금액은 GDP의 0.01%로 주요국 최저 수준입니다. 미국의 3분의 1, 독일의 18분의 1에 불과합니다. 코로나19 경제 대책을 통해서도 일본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직시키는 기업에 현금을 지원하는 데만 4조 엔 이상을 쏟아붓는 등 이 실업률을 줄이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OECD에 따르면 일본의 성인 학습 기회 점수가 0.1로 평균에서 0.45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잘못된 경제 정책이 나라 경제와 일반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피폐하게 만드는지 일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과 산업 구조가 비슷해서 5년에서 10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같은 고민을 겪는 한국 역시 일본의 사례를 철저히 연구해서 같은 길을 걷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쿄나우의 정현우 특파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